안녕하세요. 비디오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빌 쉐이퍼입니다. 임플란트 길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30여 분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 자신은 어느 특정한 임플란트 회사와도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임상가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 길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짧은 임플란트는 기능을 잘할 수 없다는 통설을 믿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크고 긴 치관이 장착된 짧고 넓은 임플란트는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많은 증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다른 논문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짧은 임플란트일수록 실패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1998년에 루스 세너비가 작성한 논문은 또 다른 문헌 연구입니다. 역시 짧은 임플란트일수록 실패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작성된 논문에서는 거의 3,000개의 임플란트에 대한 조사를 하여 3년간 추적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된 임플란트 중 가장 짧은 임플란트의 3분의 1이 실패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임플란트는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통념이 당연히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짧은 임플란트는 기능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능을 잘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왼쪽은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이고 이것은 같은 임플란트의 수루 8년 된 사진입니다. 수루 8년 그리고 수루 9년 된 사진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다른 짧은 임플란트의 장기간 수루 추적된 증례를 보실 것입니다. 실은 임플란트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전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18mm 내지 20mm의 임플란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하신 분들은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에 대해 교육받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멘탈 포라멘 사이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아래쪽 치 조정까지 드릴로 뚫어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얻기 위해 아래쪽 치 조정에서 임플란트의 고정을 얻도록 교육받으셨을 겁니다. 아직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하치조골의 경우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가 짧아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짧은 임플란트가 어떻게 기능을 잘할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모델이나 타입이나 크기가 아닙니다. 치관이 장착된 나사형 임플란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임플란트를 간단한 도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치관에 힘을 가하면 임플란트 몸체의 어느 지점에서 장축을 중심으로 임플란트가 회전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소용돌이 같은 둥근 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압축응력이 치조골에 가해짐으로써 회전이 방지됩니다. 가장 압축응력이 큰 부분은 이 둥근 소용돌이 부분의 중간 지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의 표면 중 많은 부분이 압축응력의 분산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힘의 분산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표면이 넓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임플란트의 길이를 2배로 증가시키고 힘을 가할 경우 역시 회전하려 할 것이며 역시 골 안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회전이 방지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힘은 역시 둥근 소용돌이 선의 중간 지점에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압축응력이 분산되는 표면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압축응력이 분산에 사용되지 않는, 즉 유휴 표면의 면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긴 임플란트를 상상해 보시면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직경은 통상의 4mm이며 매우 긴, 즉 1m 또는 1마일 또는 한없이 긴 임플란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유착이 잘 되었고 치관이 장착된 상태입니다. 그 치관에 힘을 가하면 그 압축응력이 임플란트의 길이를 따라 한없이 분산되어 치조정골에 압축응력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치조정골에 압축응력이 발생할 것이며 이 점을 명백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길이를 점점 더 길게 한다고 해도 치조골에 미치는 힘이 분산되어 한없이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이 임플란트가 짧아지는 가장 큰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임플란트의 표면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표면이 거칠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메신저 RNA와 저골세포의 복사가 증가되며 다른 표면 처리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 등의 생물학적인 접근에서 표면 처리를 논한다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간단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거친 표면으로 인해 뼈와 유착되는 임플란트의 표면적이 훨씬 증가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짧은 임플란트의 표면이 거칠다면 표면을 기계로 깎은 임플란트와 골 접촉량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거친 표면을 가진 지는 10년 이하이므로 대략 2003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기계로 깎은 매끄러운 표면의 임플란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의 중요성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임플란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짧은 것이 짧은 임플란트일까요? 사전에는 짧다는 단어에 59개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임상가가 길이가 얼마이건 간에 짧다고 하면 짧은 임플란트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가 임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일반적으로 18mm나 20mm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12mm 임플란트는 매우 짧은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나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짧은 임플란트라고 할 경우에는 수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논문들에서 짧은 임플란트를 14mm 이하, 12mm 이하, 10mm 이하 또는 8mm 이하라고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점점 많은 수의 논문에서 6mm 이하의 임플란트를 짧은 임플란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이콘의 짧은 임플란트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3개의 짧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2개는 6mm의 길이이고 하나는 직경이 6mm인 반면 길이는 6mm보다 약간 짧습니다. 임플란트가 길이보다 폭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임플란트가 거의 공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공과 같은 형태라면 도대체 어떻게 기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표준적인 임플란트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임플란트에 힘을 가하면 회전을 하려 하고 길고 가는 임플란트는 뼈에 압축 응력을 가하여 회전을 방지하게 됩니다. 둥근 공 모양의 임플란트에 힘을 가하면 임플란트는 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짧고 둥근 임플란트를 위에서 힘을 가하면 당연히 회전하려 할 것입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단지 공처럼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핀이 달려 있습니다. 힘을 가하면 회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잠시 확대해 보면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압축 응력에 의해 상단 왼쪽과 하단 오른쪽에 회전력이 생깁니다. 전반적인 모양은 공의 형태이므로 두 부분에만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몸통 전체 길이에 걸쳐 압축 응력이 적용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핀들은 2차원이 아닌 3차원적이므로 임플란트 모든 표면에 걸쳐 압축 응력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임플란트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짧다는 말의 정의에서 긴 임플란트보다 표면적이 적어 압축 응력을 지지하기에 약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사형 임플란트에서도 나사산의 깊이와 임플란트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나사산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핀의 모양을 닮게 되고 압축 응력을 더 많이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길이가 짧을수록 유휴 면적이 적어지고 임플란트 길이의 많은 부분이 압축 응력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5종류의 임플란트가 있는데 전부 나사산이 깊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바이콘 핀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임플란트는 골의 깊이가 별로 없을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골량이 부족한 하악 구치부와 상악 구치부에서 가장 유용하겠습니다. 만일 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하악 구치부부터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진과 같이 골이 풍부하여 14mm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도 신경에 가까워지지 않을 경우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패트리샤 같이 하악 왼쪽 부위에 매우 제한된 골 높이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신경의 앞쪽으로는 많은 양의 골이 있지만 신경 윗부분은 수직적인 골량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캔틸레버입니다. 멘탈 포라멘 앞부분에 1개 또는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뒤쪽으로 캔틸레버를 한 브릿지로 보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멘탈 포라멘 앞쪽으로 상실된 치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캔틸레버로 브릿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항상 가능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골 높이를 증강하기 위해 골 위에 골판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엉치뼈, 아래 턱뼈, 상하 잇몸뼈 또는 두개관 등에서 골판을 떼어내서 치족을 위에서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어디에선가 뼈를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따르고 뼈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됩니다. 골 이식 이후에는 치은의 봉합을 해야 하는데 압박이 없는 치은의 봉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압박 없이 잘 시행된 봉합이 아닐 경우 상처가 개봉되어 침과 음식물이 이식된 골판 위로 잠입하게 되면 골 이식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식 골판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이전에는 환자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식한 골판은 반 정도가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골판 이식은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선택은 무엇인가요? 디오 테크닉입니다. 하악 전체 두께를 통과하는 3개의 절단을 한 후 뼈를 분리하여 당기는 기구를 이용합니다. 이 술식은 매우 멋지고 환상적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골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절단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로 관찰하며 절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는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하겠습니다만 신경 위로 골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절단은 엑스레이 투시 없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잡아당길 기기를 실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신경 위로 어느 정도 충분한 골 높이가 필요한데 그 정도 충분한 골이 있다면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도 충분한 골량이 됩니다. 다음 방법은 신경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위 신경 위치 변경술이라고 합니다. 치조골을 절단하고 신경을 빼내서 치조골 뒤쪽으로 위치를 변경합니다.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계 아래 치 조정까지 와동을 형성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입술의 신경 이상 증세의 발생을 조사하기 위해 이 방법의 광범위한 증례 연구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23%가 6개월 이상의 신경마비를 경험하였으며 5%, 즉 20명 중에 1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생 신경마비 증세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선택을 모두 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물론 짧은 임플란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제가 패트리샤를 치료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와동을 형성한 단계입니다. 이전에 엑스레이도 찍고 확인도 물론 하였습니다. 신경이 여기 있습니다. 2004년 7월 5일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였습니다. 신경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골 흡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 위에 안전하게 식립되었고 마비 증세 등 신경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상악 구치부로 가보겠습니다. 저스틴이란 환자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를 잘 닦지 않는 것만 빼고는 참 좋은 분입니다. 특히 그분은 올 때마다 임플란트를 더 식립하는 좋은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악 왼쪽에 3개의 바이콘을 식립하였습니다. 이 2개의 치아를 바이콘 임플란트로 대체하였습니다. 지금은 상악 구치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6mm 높이고 가운데는 약간 더 낮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측면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상악동 측면의 잇몸을 절개하여 들어올리고 뼈 밑에 멤브레인을 뚫지 않도록 조심해서 상악 측면 벽의 뼈에 드릴을 합니다. 그리하여 상악동 공간에 골 이식제를 채워넣기 위해 창을 상악동 안으로 들어올립니다. 저도 이 수술을 수백 번 넘게 했습니다. 이 수술의 문제점은 환자에게는 매우 큰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 수술을 싫어합니다. 상처가 남고 많이 붓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이전에 골 이식제에 환자의 살아있는 신체 조직처럼 혈관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골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2회법이건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1회법이건 간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감염입니다.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물론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골 이식제와 항생제를 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악동 골 이식의 3%는 감염이 되고 그 중에 3분의 2, 즉 2%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1%는 치료가 불가합니다. 그 1%의 경우는 모든 골 이식제를 다 긁어내야 합니다. 치과의사로서는 최악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측면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소위 서머스 테크닉 또는 오스테오톰 거상이라고 하는 내부 상악동 거상술이 있겠습니다. 이 술식은 상악 동저가 편편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악 동저가 소구치 부위처럼 경사진 경우라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멤브레인이 천공된다면 그것을 처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 거상할 정확한 자리를 잡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골로피의 증강도 최대한 3에서 5mm 정도밖에 거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술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선택으로 짧은 임플란트를 추천합니다. 내부 또는 측면의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않고 6×5.7mm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한 경우입니다. 상악 동저를 어떤 곳에서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경과 후, 2년 반 경과 후입니다. 골질이 열악한 상악 구치부 부위에 스플린트하지 않은 단독 대구치 보철의 증례입니다. 저장력이 더욱 강하게 적용되는 원심으로 길어진 치관의 경우인데도 치조정골의 흡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임플란트는